이제 당뇨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을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뇨 졸업을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면 행동을 바꿔야 하고,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당뇨병, 관리가 아닌 졸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책이죠. 당뇨 이제 치료합시다의 저자 이혜민 한의사의 평생 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입니다. 저자는 지난번 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치료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넘어 누구나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당뇨를 더 이상 불치병이나 만성질환이라는 통념의 틀에 가두지 않습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를 통해 당뇨 졸업이 충분히 가능함을 증명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 책에는 실제 당뇨 졸업을 이룬 분들의 생생한 성공 사례와 함께 당장 오늘부터 따라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생활습관 개선법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당뇨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생활습관 개선이죠. 오늘은 이 책에서 우리의 일상을 건강하게 바꿔 당뇨 예방과 졸업으로 이끌어줄 생활습관 파트에 초점을 맞춰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음식 3가지는 무엇인지, 공복혈당 달력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당뇨인에게 맨발 걷기가 왜 그토록 효과적인지, 당뇨 졸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당뇨, 진짜 졸업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민 한의사의 평생 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당뇨, 진짜 졸업이 가능할까? 완치에 가까운 상태, 당뇨 졸업. 당뇨는 정말 졸업이 불가능한 병으로 평생 관리해야만 할까? 그렇지 않다. 당뇨는 충분히 졸업할 수 있는 병이다. 의학적으로는 당뇨 졸업이라는 표현 대신 당뇨 관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당뇨 관해란 완치에 가까운 상태를 의미한다. 178개의 논문을 모두 분석한 결과 관해를 정의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건은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를 중단해야 하며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혈당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혈당 수치 기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당화 혈색소, 공복혈당 또는 식후 2시간 혈당이 포함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된 기준은 당화 혈색소가 6.5%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복혈당이나 식후 2시간 혈당을 기준으로 사용한 연구도 있었지만 3가지 모두를 충족시키기보다는 당화 혈색소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판단했다. 세 번째 조건은 적절한 혈당 수치가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한다. 즉 당화 혈색소가 6.5% 미만의 범위 내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유지되어야 관해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상태. 한의사인 나는 진료를 통해 당뇨 졸업에 성공한 환자들을 많이 만나왔다. 그리고 이들의 사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는 더 많은 당뇨인이 당뇨를 졸업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많은 이가 당뇨 졸업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응원을 보내주었고 그 과정에서 몇몇 질문도 받았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이 있다. 짜장면처럼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다시 당뇨가 걸릴 텐데 졸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라는 내용이었다.
짜장면과 같은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당뇨가 걸리거나 재발할 가능성은 당뇨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이다. 오히려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데도 당뇨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나는 당뇨 졸업의 기준을 보통 사람들과 비슷한 식사를 하더라도 혈당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고 당뇨가 재발하지 않는 상태로 본다. 실제로 확인한 결과 당뇨 졸업에 성공한 이들 대부분은 한식과 같은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때 혈당 관리에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이는 당뇨 졸업 과정에서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보통의 식사를 하더라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혈당 조절 시스템이 정상화되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상태를 당뇨 졸업이라고 부른다. 당뇨 졸업 이후에도 상태를 유지하는 것. 루 어헤드 연구에 따르면 당뇨를 단 한 번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0%, 신장 질환 발생률이 33% 감소한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 중 14년 동안 4회 이상 당뇨 졸업을 경험한 이들의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9%, 신장 질환 발생률이 55%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즉 당뇨 졸업 상태가 평생 유지되지 않더라도 단 한 번의 당뇨 졸업 경험만으로도 합병증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다시 당뇨에 걸리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마치 등산할 때 어차피 내려올 텐데 무엇하러 올라가나 하고 묻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등산 과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듯 당뇨 졸업도 설령 졸업 상태를 영구적으로 유지는 못하더라도 그 경험 자체가 몸과 마음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의 진료 경험과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 아니라 졸업이 가능한 병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졸업 이후 당뇨 졸업 상태를 유지하는 건 역시 어렵지 않다. 당뇨 졸업을 앞당기는 10%의 체중 감량. 어디션 캠브리지 시험은 당뇨 졸업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한 대표적인 대규모 연구로 40세에서 69세 사이에 당뇨를 이제 막 진단받은 성인 86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연구는 제2형 당뇨인의 생활습관 개선, 체중 감량, 당뇨 진단 직후의 관리 전략이 당뇨 관해와 장기적인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당뇨병 진단 후 첫 1년 이내에 체중을 10% 이상 감량한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1.77배, 약 2배 더 높은 확률로 당뇨 관해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록 첫 1년 이내는 아니더라도 진단 후 1년에서 5년 사이에 체중을 10% 이상 감량한 사람들도 관해 가능성이 2.43배 더 높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체중 감량 시점과 상관없이 체중 감량 자체가 당뇨 관해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즉, 전체 참가자 867명 중 30%가 5년 후 당뇨 관해를 달성했으며 특히 체중을 10% 이상 감량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관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았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연구에서 체중 감량이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이나 과도한 생활 방식의 변화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무리하거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면 요요 현상이 올 수 있지만 적절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비만하지 않은 사람은 체중 감량이 별 효과가 없을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뱃살이나 내장 지방,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량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당뇨 관리 또는 관해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당뇨 졸업을 위한 생활습관. 공복혈당 달력으로 자신만의 혈당 습관 만들기. 당뇨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개인마다 혈당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다르다는 점이다. 같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혈당이 상승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혈당 상승을 유발하는 다양한 생활 습관 가운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복혈당 달력을 활용해 보자. 공복혈당 달력은 복잡한 혈당 조절 과정에서 나의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30일 동안 꾸준히 작성해보면 혈당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를 수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자신의 혈당 패턴을 명확히 파악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환자 중 한 분은 일주일에 3차례 고강도 운동인 크로스핏을 꾸준히 해왔다. 이 환자는 직장에서 퇴근 후 운동하고 밤 8시경 귀가하여 간단히 샐러드나 닭가슴살을 섭취한 후 취침하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얼핏 보면 규칙적인 운동과 가벼운 저녁 식사로 인해 혈당이 낮아질 것 같았지만 실제로 공복혈당은 120mg/dL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던 중 저녁 식사를 평소보다 일찍 마친 날 공복혈당이 100으로 낮아진 것을 발견했다. 이를 계기로 공복혈당 달력을 작성하며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실험을 진행했다. 결국 저녁 식사를 회사 식당에서 미리 해결한 후 퇴근하고 운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4주 만에 체지방과 내장지방이 감소하였으며 공복혈당도 100 수준으로 10에서 20 정도 낮아졌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공복혈당 달력을 통해 수면의 중요성을 파악한 환자가 있었다. 이 환자는 평소 새벽 1시경에 잠자리 들면 공복혈당이 130에서 140 수준이었으나 저녁 11시 이전에 취침했을 때는 110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했다. 이후 그는 되도록 일찍 잠자리에 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일정한 공복혈당 수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환자는 공복혈당 달력을 작성하기 전까지는 수면의 중요성을 막연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공복혈당 달력을 작성한 뒤에야 실질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음식보다도 수면이 더 중요한 요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처럼 공복혈당 달력을 활용하면 자신에게 맞는 혈당을 낮추는 최적의 생활 습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모든 환자에게 공복혈당 달력 작성을 권장하며 이를 기반으로 개별 맞춤형 당뇨 관리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공복혈당 달력을 통해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은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당뇨 극복, 당뇨 졸업의 중요한 첫걸음이다. 여러분도 지금 탁상 달력을 준비하여 공복혈당 기록을 시작해보자. 내일부터 30일 동안, 아니 2주 동안만이라도 공복혈당을 기록해보면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공복혈당 달력 사용법 1. 기상 후 30분 이내에 측정하기. 기상 후가 가장 객관적인 공복혈당. 2. 달력의 혈당 적기. 3. 수치를 보고 혈당이 높고 낮은 이유를 찾아 간략히 기록하기.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는 음식 3가지.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급상승했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혈당은 정상 범위 내에서 완만하게 변동해야 하지만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경우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되고 췌장의 노화를 촉진하며 혈관 손상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심혈관 질환 및 다양한 만성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최근 방송을 통해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성이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음식들의 공통점은 모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그 뒤에 먹으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적게 오른다. 탄수화물은 먹은 에너지가 다 혈당으로 가는데 단백질이나 지방은 일부만 혈당을 높인다. 물론 채소와 같은 식이섬유도 혈당이 빨리 오르지 않게 하니 앞에서 설명한 거꾸로 식사법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좋은 방법이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첫 번째 음식은 구운 달걀이다.
구운 달걀은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포만감을 주는 식품이다. 식사 전에 한두 알을 섭취하면 포만감이 증가하여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 함유된 건강한 불포화 지방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포화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구운 달걀은 기름이나 염분을 추가하지 않고 조리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구운 달걀을 구입해 매일 식사 전에 한두 알씩 섭취하면 쉽고 간편하게 혈당 조절을 실천할 수 있다. 두 번째 음식은 두부이다. 두부는 단백질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단백질이 필요한 당뇨인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서 위장이 약한 사람도 먹기 편하고 식전에 먹으면 마찬가지로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매번 식전에 두부를 조리해서 먹기는 힘드니 두부를 뜯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팩처럼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구입해 식전에 한 팩씩 먹는 것을 추천한다. 세 번째 음식은 닭가슴살이다. 닭가슴살은 맛없고 퍽퍽하지만 요즘에는 맛있는 닭가슴살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 맛도 다양하고 하나씩 소포장되어 있어 조리 없이 먹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식사 전에 이런 닭가슴살을 하나씩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방지에 도움이 된다. 대부분 환자는 당뇨에 좋은 음식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지만 이를 꾸준히 준비하고 섭취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 특히 직장인들은 바쁜 일상에서 당뇨식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혈당 관리를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식품들을 소개했다. 이런 시판 제품들을 잘 활용해서 편하게 시간을 적게 들이고 혈당 관리를 해보길 바란다. 이 식품들을 간식처럼 먹어도 좋다. 단백질은 근육 생성을 도와서 장기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으니 잘 챙겨 먹으며 당뇨를 극복하자. 저녁 공복 시간 유지는 당뇨인의 필수 법칙. 당뇨인들이 저녁 식사 후 최소 서너 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수면에 드는 것은 혈당 조절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공복 시간을 유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살펴보자. 첫째, 저녁 식사 후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수면 중 혈당 수치를 안정시킨다. 저녁 식사 후 곧바로 취침하면 수면 중 혈당이 지나치게 높거나 변동성이 커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당뇨 진료를 해보면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낼수록 아침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대부분 당뇨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잠들게 되어 아침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저녁에 긴 공복 시간을 두는 것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과 대사 작용을 돕는다. 신체는 저녁 시간에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며 저녁 늦게 음식을 섭취하면 이를 충분히 소화하거나 연소시키지 못한 채 지방으로 축적된다. 그러니 저녁 6시 이후에 식사를 하면 지방 연소율이 낮아지고 혈당 피크는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체중 증가와 혈당 조절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복 시간을 갖는 것은 간에서 당 방출을 조절하여 식후 고혈당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저녁 식후 3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유지되면 간에 당 방출이 줄어들어 혈당이 안정되며 이는 다음날 혈당 조절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다. 이러한 결과는 공복 시간이 식후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사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처럼 저녁 식사 후 최소 서너 시간 공복 시간을 갖는 것은 당뇨인에게 필수적인 혈당 조절 전략이다. 만약 혈당이 안 잡힌다면 취침 전 공복 상태를 유지. 완전히 소화가 된 상태에서 잠을 자야 혈당이 잘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진다. 이렇게 하려면 자기 전 최소 3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최소 3시간이라 했지만 가능하면 4시간, 5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더 좋다.
현재 한의원에서 치료 중인 한 환자는 공복 취침을 잘 지킨 날과 잘 지키지 않은 날의 공복 혈당이 20mg/dL 정도 차이가 난다. 공복 취침을 최대한 지키고 부득이하게 식사가 늦은 날은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관리했다. 3개월가량 노력한 결과 혈당이 꾸준히 낮아져 얼마 전 당뇨약을 단약했다. 당뇨에는 그 어떤 생활 관리보다도 취침 전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꾸준히 저녁 식사 후 공복 시간을 서너 시간 유지하고 잠을 자도 혈당이 안 잡힌다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공복 시간 실천에도 혈당이 잘 개선되지 않는 사람은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 간 기능 개선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당뇨인에게 근력 운동이 필요한 이유. 당뇨인에게 음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운동이다. 무엇보다 당뇨인이라면 근력 운동이 좋다. 근력 운동은 당뇨인의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력 운동은 당뇨병 관리의 핵심 요소로 특히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적이다. 인슐린 감수성 증가. 근력 운동은 근육 내 포도당 수송을 향상시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은 근육세포의 포도당 수송체 활성화를 촉진하여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한다. 이는 인슐린을 적게 사용해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해주므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당 조절 향상. 정기적인 근력 운동은 당화 혈색소 수치를 감소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당화 혈색소가 평균적으로 0.5에서 0.8%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뇨병 관리에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당뇨인을 위한 간편한 근육 단련 운동을 소개하겠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들이니 꾸준히 따라해보자. 1. 계단 오르기 5분. 당뇨인을 위한 가장 추천할 만한 운동은 계단 오르기다. 계단 오르기는 시간 대비 효율이 뛰어난 운동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5분 정도만 계단을 오르더라도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심혈관 합병증을 걱정하는 당뇨인에게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다. 2. 스쿼트. 국내 성인 32만 명을 대상으로 허벅지 둘레와 당뇨병 유병률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둘레가 클수록 당뇨병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쿼트는 짧은 5분에서 10분의 운동만으로도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이며 특별한 도구 없이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스쿼트는 굳이 바벨과 같은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운동량이 충분하다. 특히 맨몸 스쿼트를 꾸준히 하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가자미근 푸시업. 가자미근은 종아리 깊숙이 위치한 근육으로 겉으로 보면 힘을 줄 때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비복근 아래에 넓게 자리 잡고 있다. 가자미근은 다리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해서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린다. 연구에 따르면 가자미근을 꾸준히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가자미근 운동은 매우 유익하다. 의자에 앉아서 간단히 수행할 수 있는 가자미근 푸시업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효과적으로 가자미근을 자극할 수 있다. 운동 방법. 의자 선택 및 자세 교정.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앉는다. 의자의 높이는 무릎 각도가 90도가 되는 수준이 이상적이다. 너무 낮거나 높지 않은 의자를 선택한다. 두 다리는 편안한 간격으로 벌리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한다.
발이 너무 앞에 위치하면 안 되며 발 뒤꿈치는 무릎 밑이나 약간 뒤에 위치해야 한다. 운동 수행.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올린 후 잠시 유지한 뒤 내린다. 이때 종아리 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자미근에 자극이 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 뒤꿈치를 들어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여 운동을 지속한다. 서서 수행하는 가자미근 운동은 카프레이즈라고 하며 헬스장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운동이다. 카프레이즈 운동 방법. 발 뒤꿈치를 들어올려 종아리를 수축한 후 천천히 내린다. 종아리에 힘을 가했다가 풀어주며 반복한다. 세트 수와 반복 횟수를 설정하여 운동하거나 일상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릴 때 짬짬이 실천한다. 당뇨인 최고의 생활관리 비법, 맨발 걷기. 나는 당뇨인에게 열과 성을 다해 맨발 걷기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또한 나 역시 맨발 걷기를 실천하며 놀라운 경험을 한다. 맨발 걷기를 하고 난 날은 숙면을 해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당뇨인들에게 맨발 걷기를 권유해 본 결과 맨발 걷기를 통해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 그런 사례들을 보며 당뇨에 맨발 걷기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년 전에 내원한 박모 씨는 발저림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이제 막 진단받은 당뇨를 완전히 극복하고 싶어 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건 10년 전 뇌졸중을 겪으면서였다고 했다. 그 뒤로 복용하는 약이 점점 늘어났고 새벽 2시에서 4시가 되어야 겨우 잠들고 살도 빠지는 등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다. 급기야 당뇨까지 진단받았고 설상가상 당뇨 발저림도 온 것이다. 발저림이든 당뇨든 모두 간의 문제라서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약을 처방했다. 이분은 한약을 드시는 3개월 동안 맨발 걷기를 함께 실천했다. 퇴직했으니 시간적 여유가 있어 매일 맨발 걷기를 2시간씩 했는데 한약 치료와 맨발 걷기 딱 3개월 만에 모든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이 되었고 당뇨약을 모두 단약하고도 당화 혈색소 5.7%가 나왔다. 당뇨 발저림은 모두 사라졌다. 평소 한약만 처방했을 때보다 맨발 걷기를 함께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월등히 좋았다. 실제 2021년 11월 12일자로 방영된 방송 청기누설에 의사가 출연해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이 맑고 튼튼해지고 적혈구의 응집을 감소시켜 혈액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고 염증이 완화되고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압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혈액이 맑아지고 튼튼해지니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모세혈관 문제와 관련이 깊은 3대 당뇨병성 합병증 예방에 좋다. 혈당이 잘 잡혀도 당뇨병성 합병증이 발병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환자들에게 맨발 걷기를 적극 권한다. 만약 발에 상처가 날까봐 주저하게 된다면 맨발 신발을 활용해보자. 맨발 신발은 밑창이 전기가 통하는 특수한 소재로 되어 있어 맨발로 땅을 딛는 것과 같은 접지 효과가 있다. 또한 밑창이 얇아 발바닥의 감각 세포가 자극되는 지압 효과도 있다. 당뇨인은 발의 상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모든 당뇨인에게 맨발 신발을 적극 추천한다. 물론 맨발로 걷기를 한 효과에는 덜 미치지만 그래도 맨발 걷기의 핵심 효과 2가지인 접지와 지압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당뇨인에게 매우 유용하다. 맨발 걷기의 대표적인 5가지 효과. 내게 진료를 받는 당뇨인들은 맨발 걷기를 일주일에 3회 이상 해야 한다. 맨발 걷기를 매번 진료할 때마다 강조하고 권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약 치료만 하는 것보다 맨발 걷기를 함께 했을 때 효과가 더 좋고 빠르다. 다행히 70% 이상의 환자분들이 일주일에 3회 이상 맨발 걷기를 실천 중이다. 그런데 잘 관찰해보니 맨발 걷기를 했기에 더 빠르게 호전된 5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불면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면 장애는 대부분 당뇨인이 가지고 있다.
처음에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거나 중간에 2회 이상 깨거나 혹은 이렇게 깼을 때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거나 꿈을 많이 꿔서 잠을 깊이 못 자는 등 대부분 수면 장애가 있으며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이런 수면 장애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다. 좀 더 빨리 잠들고 덜 깨고 깊이 자는 것이다. 맨발 걷기를 매일 하지 않는 환자는 맨발 걷기를 한 날 더 잘 자고 하지 못한 날은 더 못 자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이렇게 맨발 걷기를 매일 2주 이상 실천하면 전보다 수면의 양과 질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둘째, 근육량이 증가한다. 맨발 걷기를 했더니 스쿼트 개수가 늘고 하체에 힘이 생겼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실제 당뇨 진료를 해보면 인바디상에서 근육량이 늘어간다. 특히 매일 1시간씩 실천하는 분들일수록 근육량 증가가 명확하다. 근육이 생긴다는 건 몸이 좋아진다는 뜻인데 특히 간 기능이 좋아진다는 걸 의미한다. 한의학에서 간과 근육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어가려면 간 기능이 좋아야 한다. 나는 요가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에는 어렵던 하체 동작들이 되는 것을 체험했다. 셋째, 마음이 안정된다. 맨발로 걸으면 자연스럽게 발에 나의 정신과 마음이 집중된다. 전방 주시를 해야 하니 시선은 바닥을 향하게 되고 발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닿으니 발에 온 신경이 집중된다. 잡념을 지우고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명상이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된다. 특히 맨발 걷기를 자연에서 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초보자들은 운동장이나 놀이터 흙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산으로 바다로 가서 자연 속에서 맨발로 걸어보길 추천한다. 넷째, 소화 기능이 좋아진다. 식후에 신발 신고 걷기만 해도 소화가 잘 되는데 맨발로 걸으면 더 좋아진다. 발바닥에는 오장육부가 있다니 맨발로 걸으면 소화기가 자극되어 소화가 촉진된다. 과식으로 속이 불편했을 때 30분 정도 맨발로 걸으면 속이 빠르게 호전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맨발 걷기를 2주 이상 실천하면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변비도 완화된다고들 한다. 특히 평소에 잘 체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라면 식후에 맨발 걷기를 꼭 실천해보자. 다섯째, 손발이 따뜻해진다. 맨발로 걷고 나면 발이 화끈거리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맨발 걷기로 혈액순환이 갑자기 잘 되니 오히려 발바닥이 따뜻하거나 화끈거린다고 한다. 혹은 피가 통하는 느낌, 약간의 저리는 느낌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은 느낌이라고 덧붙인다.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관이 건강하지 않았던 상태라서 맨발 걷기를 하니 갑자기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느끼는 증상이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 기초 체온이 높아져 면역력도 올라간다. 이런 효과를 느끼려면 맨발 걷기를 최소 30분에서 1시간씩 매일 해야 한다. 이 5가지 효과는 약으로도 얻기 어려운 이점이다. 맨발 걷기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위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발의 상처는 항상 조심해야 하며 파상풍 주사도 권장한다. 또한 날씨나 발의 상처 걱정 때문에 맨발 걷기가 어렵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맨발 걷기의 원리를 구현한 맨발 신발을 착용하길 권한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당뇨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 대신 졸업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저녁 공복 시간 유지, 계단 오르기 같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